저기 있네 저 개새끼들. 그들은 이미 잡혀갔고 누군가를 끌고 갔어. 러시아에서 결국 대규모 동원이 시작됐어. 인터넷에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징집소의 급습 영상과 사진이 점점 더 자주 올라오고 있어. 그들은 거리와 집에서 바로 잡혀가고 미니버스에 태워져 곧바로 전쟁터로 보내지고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완전히 무시했어. 하지만 크렘린에서는 대공 방어가 훌륭하게 성과를 냈다고 자랑했지. 한편 바로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다시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있어.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를 촉구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도시에 대한 공격을 늘리겠다고 위협했고, 만약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 한편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와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동결하는 비공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 측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최후 통첩을 전달했어. 그리고 이에 대해 이미 러시아 관리들도 언급하기 시작했어. 저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이고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주제를 이야기해 볼 거야. 그럼 오늘의 주요 주제부터 시작하자. 러시아에서 동원이 시작됐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러시아 연방의 펜자 지역에서는 군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한 검거작전이 시작됐어. 이들은 남성들을 체포해서 버스에 태우고 군사위원회로 데려가서 러시아 국방부와의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있어. 펜자에서 군사위원회 직원들의 대규모 단속이 6월 18일부터 시작됐어.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거리에서 검거작전이 벌어지고 있고 도로가 차단되고 펜자 시내 전역에서 순찰대가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고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체포하고 별장 지역까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 카멘카일건에서는 한 대의 버스에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밀어넣었어.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쿠즈네츠크시에서도 이런 단속이 진행됐다고 해. 남성들은 거리에서 체포되어 차량에 태워진 뒤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끌려가고 있어. 이를 위해 자동차와 시내버스까지 세우고 있어. 이것도 역시 현지 채팅방에서 나온 인용이야.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고 차량과 대중교통을 세우고 있어. 남성들을 체포해서 군 복무 계약에 서명하게 끌고 가고 있어. 도시 전체에서 단속이 벌어지고 있어. 목요일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펜자에서는 군인들이 아주 많이 목격됐고 이후 인터넷에는 여성들이 미니버스에 태워진 남성들을 빼내려고 하는 영상이 유출됐어. 해당 영상은 펜자시의 옥타브리스키와 젤레즌 오도로진이 구의 징병사무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어. 말씀해보세요.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거죠? 말씀해보세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죠? 말씀해보세요.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거죠?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 말씀해보세요. 왜? 도움이 안 되는지. 레시아 다시 잘 될 거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나는 알아. 레시아 나는 너를 사랑해. 얘들아 자 말해봐. 모두 자발적으로 군복무 계약에 서명했어. 너희들 강제로 시킨 거야. 말해봐요. 강제로 한 거죠? 맞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울지 마세요. 그게 다예요. 됐어요. 두고 가지 마세요. 요아 5분만 안 되나요?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만해. 사람답게 할 수 있었잖아요. 사람답게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들 그들을 때렸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그게 더 나은가요? 당신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도요. 당신은 심지어 할 수도 없잖아요. 5분만이라도 인간답게 대해줄 수 없잖아요. 당신 닥쳐. 우리는 다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럼 저 가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자 대답해봐. 당신의 날 좀. 뒷부분이 안 됐다는 걸. 자마, 손 치워. 자막 제자 도스비다니에 디마토르도크 도스비다니에 지금 경찰을 불러야 해요.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그리고 현지 주민들은
펜자군 징집사무소가 동원 계획을 세웠고 체포된 모든 남성들에게 국방부와의 이른바 자발적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시의 한 주거지구에서 경찰들이 아파트를 돌며 남성들을 끌어내 동원에 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펜자시 중심에 있는 소브레멘닉 영화관 앞에서 교통경찰 차량과 여러 대의 미니버스가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세우고 남성들을 그냥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펜자 주민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도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도시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단속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며칠 안에 러시아에서 대규모 강제 동원과 관련된 영상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점점 더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렘린의 이런 행동은 공황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잡히기 전에 최대한 많은 남성들을 전쟁터로 보내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순간에도 러시아 전역에는 30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녹화하는 이 순간 그들 중 일부가 다시 모스크바 방어선을 뚫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드론 공격이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외곽을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넘도록 공개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17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드론이 주거용 건물에 충돌했고 수도에서는 2개의 쇼핑몰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카포트냐의 정유소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모두는 러시아 방공군이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러시아 방공군이 드론을 완전히 공중에서 격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드론을 맞추긴 하지만 그 드론들이 주거용 건물이나 쇼핑몰 등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가고 러시아 방공군의 미사일이 그 드론을 맞추는 장면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공중에서 폭발하지 않고 단순히 궤도를 바꿔 주거용 건물, 쇼핑몰, 도로 등으로 떨어집니다. 계속! 계속! 그건 어디로 날아갔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계속! 하나! 공격 당일 모스크바 상공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지역에는 기름비가 내렸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카잔에서 오시엔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다극화 세계 건설, 자국 통화로의 무역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포럼에서 매우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공습에 대해 아무런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침묵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러시아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6월 18일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은 러시아 방공망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공격 이후 검열과 러시아 당국이 국민을 전쟁의 여파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는 자신의 게시물에서 이 게시물은 이후에 왜인지 삭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의 고성능 방공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순간 러시아 연방의 국경 지역을 훨씬 넘어 전쟁을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의 주요 시설 주변에 대한 방공망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방공 시스템이 단순히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이른바 러시아 군사 블로거는 러시아 언론이 이러한 공격의 중요성을 자신들의 기사에서 크게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민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국영 언론을 통제하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현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는 언론의 사건을 정확하게 보도하라고 촉구하며 실제로는 결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른바 제티 군사 블로거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식 보고서가 지금보다 더 현실과 동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국영 언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에 대해 보도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영 언론이 이 작전이 러시아가 아니라 오직 우크라이나에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전장 이동에 대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치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러시아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러시아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매일같이 계속 진격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종군 기자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선전가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에서는 단 한 개의 TV 채널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 한 개도 방송하거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공격 관련 별도 보도를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두 침묵하며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로 공격과 그 여파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모스크바 시민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스크바 시민들을 모두 잡아들여 경찰 호송차에 태워 구치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각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그는 자랑스럽게 어떤 상황에도 모스크바에서 나온 모든 영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6월 19일 낮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틀 연속으로 모스크바를 다시 공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 수도 상공에서 방공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자주 발표합니다. 이제 관찰자들은 모스크바에 대해 풍자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제 안정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드론이 있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과 모스크바 시민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선택했고 그가 전쟁을 그들의 집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과 동원령 문제에서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크렘린에서는 다시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핵공격이라는 주제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스크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자부심에 찬 열광으로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모스크바에 복수를 하겠다고 외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방송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전망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방송 아래 여러분의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세요. 이것이 유튜브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른바 패치 인사이트라는 비공개 클럽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오직 제 패트리온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고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게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지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공개 클럽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다양한 뉴스와 여러 가지 주제를 토론하고 싶으시다면 패트리온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 그곳에서 이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유튜브 채널을 한 번만 금전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후원 방법과 계좌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그리고 다시 한번 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팔로우해주세요. 모든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번 겨울까지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전선에서 휴전을 이루는 것임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모든 방향, 모든 전선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대화를 힘의 우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유럽 외교와 이번 한 달 동안 유럽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트럼프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스크바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스코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 실수가 그들의 어떤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못된 정보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이 협상에 참여하려면 특히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하여 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키이우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협상을 든 노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크렘린 대변인은 침략국, 즉 러시아와 힘의 우위에서 협상하는 것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 내 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도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고 러시아 독재자가 모스크바가 대화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한 사람은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이기도 합니다. 라브로프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로 공개적이고 강경한 최후 통첩을 했으며 모스크바의 현재 전선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키이우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란 모델이나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합의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로 이번에 제시된 요구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위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조속한 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긴 인용문을 전하자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선에서 붕괴되는 것을 막고 군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잠시 중단시키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자국 군대를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통합 유럽은 여전히 팽창을 꿈꾸며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 아르메니아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통합 유럽군의 타격 부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빠르게 핵 공격을 주고받는 사태로 번질 수 있고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은 다시 핵무기 공격 위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한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 온 유럽의 기존 안보 모델이 유럽 지도자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그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유럽군 창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 야만적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아무런 도발도 없이 전쟁을 일으킨 이후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 이후가 아닙니다. 러시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럽이 마치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요. 아니면 그런 건가요? 라브로프는 이런 논리를 강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유럽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겨냥한 공격의 선봉으로 사용하고 싶어 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성적인 민족이며 그들은 이것을 이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 좀 멍청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보세요. 2014년 이전에는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스와 석유를 사들이고 무역을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나 포옹하며 잘 지냈습니다.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크림반도와 돈바스에서 전쟁을 일으킨 후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면전을 일으킨 후 유럽은 이제 이 세수도 안 한 러시아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장을 해야 하고 대규모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방어력을 강화해야 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며
군산 복합체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 러시아인들이 유럽 쪽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라브로프는 모든 유라시아 국가에 개방된 현대의 다극적 현실을 반영하는 어떤 범배륙적 공동안보 구조를 구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즉, 러시아에게도 자기 영향권을 가지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왜 유럽이 아르메니아와 갑자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아니,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다. 왜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모스크바는 여기가 우리의 영토이니 감히 들어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인들이 다극화된 세계에 대해 말할 때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럽이 크렘린의 최후 통첩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이 우크라이나 평화정착 제안에 단계별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 막 합의한 것과 비슷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푸틴의 발언과 달리 러시아군의 전선 실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의 보급로, 그리고 러시아 내의 시설들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키예프와 그의 팀 대표들은 현재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영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화하는 것이 크렘린의 압박을 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이는 유럽과 미국 모두가 지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전쟁을 2달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2단계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현재 전선을 따라 양쪽으로 50, 70km 깊이까지 전투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즉, 가정하자면 먼저 전선을 따라 폭이 100km가 넘는 이런 구역을 만드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폭격이 중단됩니다. 그 다음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완전한 휴전과 전쟁 종결에 대한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디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와의 비공식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가 10월까지 시간을 끌고 싶어 한다는 내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긴급히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크렘린은 10월쯤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선물로 부분적인 휴전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앵커리지 방식의 협상에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에 돈바스 전체를 넘기고 러시아의 통제권을 법적으로나 사실상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크림반도와 정령된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통제권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트럼프와 푸틴이 이에 대해 합의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미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방송을 디 이코노미스트 인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백악관 주인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전쟁을 계속할 만한 카드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2가지 우크라이나 관점이 점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패자가 아니라 승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한 것이 6월 18일 아침 프랑스 에비앙에서 G7 정상회의가 막 끝나던 시점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카포트냐 정유 공장에 성공적으로 타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와 G7 정상회의 참가자들까지도 불타는 모스크바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런 형식의 유튜브 채널 영상이 어떠셨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의 편집 방침을 앞으로는 조금 바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4, 5개의 영상 대신 2, 3개의 큰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짧은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이런 형식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와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